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책입니다. 어제 갈비가 추절 내리더군요. 이 나이 되면 다 그렇지만 심사가 보통 쓸쓸해지는 게 아닙니다. 소주 한잔 하기 딱 좋은 날이죠. 오늘 여의도는 무척 조용한 것 같습니다. 자정이 넘었으니까 어제라고 해야 되군요. 무척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여의도발 뉴스다운 뉴스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당은 뉴스를 잘 만들지 못하는 당이죠. 당에 전략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국 얘기를 하나 할까요? 1997년이죠. 이 보수당 메이저 정부가 무너지고 그리고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집권을 했습니다. 18년 만에 좌파 정부가 들어선 것이죠. 토니 블레어가 집권한 지 석 달 뒤에 8월 31일로 기억합니다. 이 왕세자비 다이애나 스펜스가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그녀는 파리에서 도디 파예트라는 이집트 재벌 2세와 벤츠 승용차를 타고 호텔에서 출발해서 가다가 이 파파라치의 집요한 추적을 따돌리려고 과속을 했는데 지하도 벽을 충격했죠. 다이애나비는 찰스 왕자와 이혼을 했지만 왕세자비 직함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프린세스 오브 웨일즈라고 하죠. 토니 블레어는 즉시 자신의 홍보 전략 보좌관 캠벨을 찾았습니다. 이 캠벨은 애도하는 연설문을 썼고 블레어는 다이애나가 죽은 뒤에 채 1시간이 안 되어서 그 애도문을 읽었습니다. 사실 왕세자비의 신분으로 이집트 부와 벌이던 애정 행각 중에 일어난 사고였기에 총리가 애도 연설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캠벨은 그 짧은 시간에 민심의 방향을 정확히 읽었던 겁니다. 영국의 거의 모든 관공서는 조기를 내걸었고 심지어 미국의 대부분 주도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그녀는 이혼한 상태였지만 영국인이 사랑하던 왕세자비였던 것입니다. 토니 블레어 총리는 그 다음에 침묵하던 엘자베스 여왕을 설득했죠. 냉담했던 여왕은 마음을 돌려서 일주일 뒤에 마침내 추도 승명을 내기로 결정하고 벨궁에서 버킹엄으로 돌아옵니다. 블레어 총리는 여왕의 연설문을 사진에 입수해서 한 줄을 삽입하도록 합니다. 캠벨이 했죠. 졸지의 어머니를 잃은 어린 나이들이 할머니로서 이런 말을 밀어넣은 겁니다. 이 말은요, 여왕의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켰고 국민들이 왕실을 다시 쳐다보도록, 그러니까 쳐다보는 눈빛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말하자면 캠벨은 다이애나의 죽음으로 추락하던 영국 왕실을 구한 겁니다. 알스테어 캠벨 같은 홍보 전략 전문가를 흔히 스핀 닥터라고 부릅니다. 이 커브볼을 던지는 투수에게서 유래가 된 용어죠. 선진 민주정에도 이 스핀 닥터들이 정치를 결정하곤 합니다. 거의 모든 정부, 모든 지도자에게는 이 스핀 닥터들이 있습니다. 캠벨처럼 그들은 정치판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 정치를 정책으로 승부하게 하지 않고 미디어를 이용한 이미지로 승부하는 저급한 싸움터로 변질시키기도 하죠. 토니 블레어의 스핀 닥터는 무려 80여 명이라고 하더군요. 전임 메이저 총리는 20명이었습니다. 블레어의 정적이었던 보수당 당수 윌리엄 헤이건은 스핀으로 일어선 정권은 스핀으로 망한다고 블레어를 비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토니 블레어는 2007년 물러날 때까지 무려 10년간 승승장구했습니다. 자, 이제 본론을 말하죠. 우리는 왜 이런 스핀 닥터가 없을까요? 과거 한나라당 비대위 때 광고 전문가를 홍보 전략 담당으로 영입했죠. 그때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명찰을 바꾸고 당 색깔도 바꿨습니다. 빨간색으로요. 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그의 공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아주 잘못된 스핀 닥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당 정체성을 잃은 게 그 뒤부터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 뒤로도 광고 전문가들이 홍보 전략 책임자로 발탁되곤 했지만 아직 저는 선량한 스핀 닥터가 있었다는 소문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에도 손혜원 의원과 탁현민 씨가 스피인 닥터 역할을 했죠. 대통령 연설문 작성자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정말 스피인 닥터다운 스피인 닥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이미지 정치로 우선의 지지를 올릴 꾀만 내고 있지 자신이 모시는 지도자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스피인 닥터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국회의원 47명이 국회 정론관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서 갈 테면 가라는 식의声明을 냈습니다. 뭐 언론이 작게 다루고 있던데 저는 이 사건을 크게 봅니다. 정확히는요, 갈 테면 가라 자세로 자주국방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민평당, 대한신당 그리고 정의당 의원들이더군요. 미국이 현재 1조 389억이죠. 현재 이 방위분담금을 5배 가량 정해가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이 나오는 것은 심각한 협박이라면서 미국의 엄포, 블러핑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동맹의 가치를 용병 수준으로 객화시키고 50억 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미군 철수한다고 협박하면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게 성명의 요지입니다. 사실 이런 성명은 공개적으로 하면 또 맛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성명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더군요. 북한이 ICBM을 쏘면 알래스카에서는 15분 만에 탐지하지만 주한미군은 7초면 탐지한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우리 안보뿐 아니라 미국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제가 사실 강연 때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미군을 미국보다 한국에 주둔시키는 게 비용이 적게 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작년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분담금이 무려 1조 3,310만 원이나 남아있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10만 원 단위까지 밝혔더군요. 그러니 트럼프도 미군 철수라는 블러핑, 그러니까 엄포를 그만두라는 것이죠. 물론 이 우리 국회의원들 성명에요, 트럼프가 눈도 끔찍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보고도 안 되겠죠. 트럼프는 지금 우리와의 협상이 앞으로 일본과 EU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기준이 되는 데다가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쳐야 할 판이니 이왕 꺼낸 칼을 아뜨걸 하면서 다시 넣을 이유는 없죠.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요, 왜 한국당 의원들은 이 문제에 둔감할까 생각했습니다. 보수는 절대 한미동맹을 해치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이건 뭐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요? 그래서 트럼프와 그 강요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무려 5배나 올려 매년 해마다 6조 원 가량 주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쏟아내는데도 그저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아무런 대안도 내지 못하고 대들지도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지소미아 파기와 맞물려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로 전전긍긍하면서 궁지에 내몰리는 걸 그저 즐기는 것일까요? 장담하건대 한국당은요, 안보정당이라는 색깔마저 지금 퇴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선언을 살인범이라며 즉시 북송하는, 그러니까 강제로 추방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서 전 세계로부터 비판이 쏟아지고 유엔 인권사무소가 조사에 나선다는 뉴스도 한국당은 그저 반사 이익을 즐기려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정조사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말입니다. 일개 사단장이 민간인을 계급장이 별이 2개가 박힌 전투복을 입히고 모자까지 씌워서 장병의 사의를 받게 하는데도 한국당은 이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를 잘 모를 겁니다. 왜 한국당에 진짜 국익에 민감하고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 고민하는 국회의원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자, 어제 MCM이 열렸죠. 그리고 오늘은 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이 열렸습니다.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한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간다, 이런 뻔한 얘기가
회의 뒤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SCMD의 공동기자회견 때 정경두 우리 국방장관을 옆에 두고 작심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연말까지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 SMA죠. 이 협상을 체결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분담금 확실히 올려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이득을 보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다. 이건 뭐 늘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공식 회견에서 외교적 수사를 사용하는 대신에 직설적으로 요구사항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한국은 부자 나라니까 더 부담해야 한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90%는 한국에 그대로 돌아온다고도 말했습니다. 언론은 동맹이라고 하는 이 레토릭이 사라진 노골적인 지소미아 방위비 압력이라면서 이제 미국의 한국 배려는 사라졌다, 끝났다, 뭐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하더군요. 자, 그 직후인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에스퍼 장관은 문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원래 예정에 없던 면담이었죠. 미국 측은 에스퍼 장관과 마크 말리 합참의장, 그러니까 두 마크 씨와 해리 해리슨 미국 대사, 그리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그리고 뭐 기타 배석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측은요, 문 대통령과 정경두 장관, 그리고 박한기 합참의장, 정의용 안보실장 등이 참석했죠. 배석자도 한 명 있었고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해서 한일 갈등 문제를 전담해 오던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빠진 겁니다. 대신에 김육은 1차장에 들어갔죠. 다들 아시다시피 김현종 차장은 그동안에 스틸웰 미국 국무부 차관보도 만나고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만나고, 그래서 지소미아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해 오던 실무 책임자, 총책임자였죠. 근데 왜 빠졌을까요? 언론에 주목받고 싶고 또 주목받는 걸 무척 좋아하는 분 같았는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철원을 과시합니다. 강속. 예.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우리가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며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압박하는 미국 측에 강펀치를 날린 겁니다. 솔직히 말해 걱정은 되면서도요, 문 대통령에게 달릴 길이 없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더 이상 어떻게 자존심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아무리 제가 반대하지만 말입니다. 태국에서 내민 손을 아베 신조가 잡지 않았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자, 문제의 고민정 대변인의 말은 사실일까요? 고 대변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이슈를 잘 이해하고 있다.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일본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의견을 다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 일본에도 내가 촉구해 보겠다. 이제 중재자 입장에 서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한미일 안보 협력도 중요하다.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는군요. 또 에스퍼 장관이 금년도 공중연합연습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면서 북측 반응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얘기죠. 자,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이제 평화의 길이 열리고 있다고 믿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긴 면담 시간이 50분이었으니까 50분에 불과했으니까 인사하는 걸 빼고 통역 빼면 실제 대화는 한 20분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겨울이 바짝 다가섰습니다. 월동을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언젠가는 봄이 온다는 걸 믿읍시다. 지금까지 진일식이었습니다.